예, 오늘 밤에 제가 패션을 좀 다르게 하고 왔어요. 분위기 좀 다르죠? 제가 개량 한복을 가끔 생활 한복 또는 개량 한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저한테 맞는 걸 찾으려고 전국 방방곳곳을 뒤졌어요. 처음에 인사동 쪽에 갔다가 너무 높은 가격 때문에 고개를 절레 흔들었고, 또 가격은 둘째치고 옷 모양이 생활 한복이 아니라 무슨 예복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는 아니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또 시장 쪽에 가봤더니 너무 노티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보다가 최종 제가 이거 알아본 것은 부산 진시장에서 드디어 나하고 맞는 색깔이 맞는 곳을 찾았습니다. 가끔씩 부산을 가면 들러서 옷을 사거나, 요즘은 아예 이제 그 새로 나온 옷이 있으면 아예 보내달라고 휴대폰으로 찍어 보내주면 이제 사이즈 다 아니까 그냥 알아서 다 보내주고 그렇게도 합니다. 제가 이 옷을 입고 나가면요, 사람들은 신분을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도 그러시군요. 저 어디가 신부입니다 그래도 오케이. 학교 교사입니다 그래도 오케이. 교수로 그래도 오케이. 농사 짓는다 그래도 오케이. 무슨 도자기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케이. 사진 예술가입니다 그래도 오케이. 심지어 스님인데요 그래도 오케이. 이 옷이 아주 신비한 옷이 되죠. 게다가 정장도 되고 때로는 잠옷도 되고 작업복도 되고 하여튼 신비로운 옷입니다. 자, 사실 한국 사람이 한국에 맞는 이 옷을 입는 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자녀들에게 뿌리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최근에 너무 많은 언어 교육들, 최근에 영어 유치원을 하는 그런 학교 얘기를 들었더니 아이들이 초등학교 올라갔더니 영어는 잘하는데 초등학교 올라갔더니 한글이 안 되고 문해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도리어 생기더라. 앞으로 미래는 국어 실력이 밥 먹고 살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문해력 결핍이라고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기본 소양, 기본 지식, 기본 마인드 이런 것들이 바닥이 된 상태. 그래서 한국인의 정신세계는 옛날보다 훨씬 더 하향 평준화됐습니다. 갈수록 더 각박해지고 있고 모질러졌고 참 인정머리 없는 세상이 되고 있고 융통성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에 제가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 상담 강사로 갔는데, 그 단체 운영하시는 분이 서로가 기관끼리 토요일은 휴무잖아요. 휴무이니까 자기 방을 좀 빌려달라고 10년 전만 해도 흔쾌히 예스해 줬던 분들이 요즘 사람들은 다 X. 귀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를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지켜봅니다. 요즘에 교회도요 꽤 많이 이기적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맨 처음에 가정을 만드실 때 최소단위 부가 되면 남편과 아내 몇 명이죠? 그래서 둘은 어제 관계란 말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기본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본 개념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둘 이상 있는 것. 그래서 행복의 정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둘, 가까이 지내는 사람, 이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사이좋게 지내는 게 행복의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가까운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죠? 부부 사이 가까운 거 맞죠? 부모 자식 가까운 것도 맞고, 이 사이가 좋아야 친밀하지, 교우들끼리 가까워야지. 가까운 사람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 손을 딱 잡고 경상도식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너미가.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촌수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모시면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천수로 이촌관계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고 친절하고 친밀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우들끼리 사이가 좋고, 이 사람은 집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또 집에서도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고 교회에 와서도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피스메이커가 되면 이 사람은 어딜 가도 행복합니다. 동시에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일컬음 받을 수 있어요. 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서로에게 블레싱 하겠습니다. 그대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이번엔 국어로 풀어서 그대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뭐 하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서 공경하라 되어 있죠. 저는 요즘 상담을 해보면서 한국의 아이들이 이 구절을 잘못 받침을 바꾸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격하라. 오늘 제가 점심 먹고 있는 그 시간에도 제가 현장에 싸가지 코칭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또 캡처를 해가지고 또 보내왔습니다. 집을 나가셨대요. 집을 나가서 난 이렇게 하여튼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여버릴 테고,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나는 죽어버릴 테니까 그럴 거라고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엄마가 놀래가지고 캡처해갖고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말 200만 원 보내. 제가 그랬죠.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래 뭐 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나갔겠냐, 이해는 하는데, 아니 마지막 죽으러 가는 놈이 꼴랑 200만 원만 달라 그러냐? 도대체 200만 원 어디 쓰려고 그러냐? 엄마가 휘둘리지 말고 그냥 냉정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처하고 보내라 그랬더니 선생님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금방 이내 들어왔어요. 한국의 부모들이 얼마나 불안에 빠져 있는지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것을 자녀교라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듯이 귀에다 듣고 가슴에 새기고 주야로 꺼내서 묵상하는, 이걸 자녀교라고 그래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자녀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가끔씩 남편교 신자들도 있어요. 남편이 자기 보고 뭐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주야로 꺼내서 묵상합니다. 성질난다고 한마디 했더니 그 말을 꺼내놓고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그래놨더니 아내가 그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그래 남편께서 나보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그러셨지, 그래 그 말씀이 진리지, 알고 보니까 정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나를 정말 잘 파악하셨지, 그러면서 계속 자존감 바닥에 내려가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남편교 신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멘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는 겁니다. 제가 크리스천들이 상담하면 그거 주지시킵니다. 따라해 보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겠다고. 남편이 말할 때는 다 아멘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일 수 있으니까 그게 100%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100%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다 맞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에는 아멘하지만 아닌 말에는 노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죠. 사실 자녀교육에 관한 이 주제는요, 옛날부터 말 많고 탈 많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론도 정립되지 않았고, 아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심리학들은 아이를 위해줘라, 자존감 세워줘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로 도배가 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 맞습니다. 단 여러분 자녀의 지능 수준이 고래하고 똑같다면 이런 전제가 깔립니다. 그래서 돌고래 쇼할 때 우리가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막 링을 통과하고 뭐 공을 막 튕기고 막 미션을 완수하잖아요. 걔가 말귀를 알아듣고 하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요, 반복되는 학습에 의해서 얘가 뭔가 수행을 하고 나면 정어리라는 고등어라는 보상물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말을 어떤 말을 해석한 게 아니라 사인으로 알아듣고, 그래서 그걸 미션을 수행하고 하고 나면 가서 입을 쭉 벌리면서 뭐 하죠? 이렇게 집어 던져주잖아요. 이렇게 먹이라는 보상물에 의한, 이거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자녀 교육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다 과도한 아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행복해야 되는데,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의 만족도, 행복도 측정이 나오죠. 대한민국은 꼴찌입니다. 이 말 듣고 여러분 한숨을 쉬어 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꼴찌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자살률 1등입니다.
제3의 물결이라고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정보화 사회를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와서 정말 기절초풍할 발언을 합니다. 내가 정보화 사회를 일찍이 얘기는 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완벽한 정보화 사회를 구축한 나라는 내가 봐도 놀랍다. 진짜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완벽한 정보화 사회다. 최고다. 세계 최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내가 한국에 와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쓰잘데기 없는 지식을 왜 그렇게 박터지게 공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한숨 쉴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별로 효용성이 없는, 여러분 학교 다닐 기억나시죠? 그 지식들이 그렇게 도움되던가요? 그거를 박터지게, 학교도 모자라서 학원까지,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 눈빛 표정이 이렇지, 이렇게. 그래서 대한민국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 끝으로 드러난 문제는 중독과 폭력, 그렇죠?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각종 폭력, 왕따, 이즘에 이런 거다. 그건 드러난 부분이고, 빙산에 드러난 부분이고, 진짜 깔려있는 가장 큰 부분은 따로 있다 그랬거든요. 뭘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 눈빛이 이런 거 얘기했어요. 표정. 앞으로 아이들이 직면할 문제. 그러니까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몰라요. 뭘 해도 안 해요, 싫어요, 몰라요, 안 해요. 자꾸만 사귀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대요. 틀 밖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겠대다. 이 현상을 무기력이라고 그럽니다. 헬플리스라고 말하는 건데, 최근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전문 용어가 됐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 선진국이 될수록 무기력 문제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무기력에 빠진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무기력은 동시에 밑바탕에 무능력이 깔려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른이 됐는데, 성인이 됐는데,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대에 나가야 되는데, 무대에서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틀어 밖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더 못하게 되고, 더더욱 못 나가게 되고, 집이라는 공간에 틀어 박혀 있으면서 그저 주는 밥이나 먹고 시간이나 축내고 타임킬러만 하고 인터넷만 하고 있고 게임만 하고 있고 부모의 등 계속 긁어먹고 있고, 마치 기생충처럼 붙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의 상대 개념은 활력이라고 그래요. 활력. 이 말 들으면 혹시 여러분 꼭 TV에서 드링크 광고자 생각나지 않습니까? 의리 뭐 이런 거 얘기는 막 이런 근력 얘기하는 활력, 살아있는 느낌. 그럼 활력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활력도 생기지, 아프면 활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돈도 있어야 활력이 생기지. 그래서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무기력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아이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죠. 세상이라는 무대에 나왔으니, 세상이 무대다, 너희 무대다. 그 무대에서 뭘 보여야 되죠? 노래를 잘하든 춤을 잘 추든 말을 잘하든 웃기기를 잘하든 연기를 잘하든, 저분처럼 저렇게 인형 가지고 막 이렇게, 그죠? 복화술을 얼마나 잘하든 저거 하나 가지고 전국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또 재미있어요, 그죠? 또 우리의 그 상황을 어떻게 잘 아는지, 말도 이렇게 재미있게 아는지 볼수록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능력입니다. 그럼 저분 입장에서 저 인형 하나 들고 전국을 다닐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각종 교회에서 초청해주고 무대에 설 때마다 이분은 뭘 외친다고요? 아싸를 외치는 거. 왜? 무대니까. 이 사람은 무기력에 빠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한 기간 동안에 사실 넓게 싸다니는 사람이 박혀 있으니까 제가 그런 농담을 하죠. 내가 그렇게 유명 인사는 아닌데 자택연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됐다고. 다 박혀 있으면서 정말 사람이요, 수입이 없는 건 둘째치고 사람이 무력에 빠지는데 도대체 내가 쓸모가 있을까? 도대체 무력감 빠지는 이거 좀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렇게 싸당기기 시작하니까 그나마 낫죠. 숨쉬고 살만하고. 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행위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달려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3박 4일 인도하고 그러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오히려 힘이 더 생깁니다. 쭉 처졌다가도 무대 앞에 서면 살맛이 나고 막 충전되는 느낌이 나고, 제가 아내한테 늘 하는 말이, 제발 상담 일정 좀 잡지 말고 나는 주로 강연을 잡을 테니까, 왜 상담은 2시간 하고 나면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감정적 전염 효과 때문에. 그런데 강연은 집회는 하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되죠. 특히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여주고 웃어주고 치아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어주는 그 고마운 분들 덕분에, 이럴 때 환한 웃음을 웃는 분은 복 받을 거지만 환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발달된 아이들의 그렇지, 놀랬어야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인사법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우와, 밥맛, 아싸, 살맛. 자, 주거니 받거니 시작. 그렇죠. 우리에게 살맛 나게 하는 그 무엇이 우와라는 감탄사, 스스로가 외치는 아싸라는 감탄사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이라 그럽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자존감 바닥 문제 아닙니다. 자기 효능감의 문제입니다. 효과가 있다 할 때 효, 능력할 때 능. 그래서 이 악기는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용없는 물건입니다. 저 일렉기타 치는 저 친구도요, 저 능력이 없으면 효용감 없습니다. 저 기타 아무나 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한번 물어볼게, 아무나 칠 수 있어 이거? 이럴 때는 아니요가 아니라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렉기타 아무나 칠 수 있어? 택도 없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교회에서 늘 이렇게 찬양팀에 서서 일렉기타 연주로 봉사하고 그럴 때 행복감이 더해지죠. 그게 사람의 행복입니다. 제가 선교사 세미나 갔을 때 저는 강사니까 가서 강사만 하면 돼요. 그런데 클래식 기타를 가지고 가서 찬양팀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보조 반주자를 옆에서 서버 메뉴를 좀 애들이 또 넣어주고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주겠습니다. 했더니 처음에 찬양하는 목사님이 그냥 시큰둥하게 뭐 그러시라고 강사가 얘기하고 거절을 못하고, 근데 처음 한번 맞춰보더니 입이 째졌어요. 갑자기 제 기타 볼륨을 막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잘 막 해주려고 사이사이에. 왜? 음색이 다른데 또 클래식이랑 그 사이사이에 음색이 다르니까 맛이 훨씬 더 낫게 되죠. 그리고 오는 시간, 선교사님들 입장하는 시간, 그 비는 시간, 보통 음악을 켜놓는데 제가 앞에서 라이브 음악을 계속 연주해 줍니다. 선교사님들이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대, 기분 좋대요. 입구에 싹 들어오는데 클래식 기타 소리가 싹 들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콧노래 따라 부르게 되고, 그게 되게 행복했다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 그럴 때 악기를 들고 가는 수고는 했지만 우리가 나올 때는 뭐라고 하죠? 스스로가 아싸를 외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싸를 외치게 할 그런 무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러 가고 도와주러 가고 능력 발휘하러 가고 재능 기부도 하고 밥도 사고 그런 거 하는 일.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강사가 부흥해 오면 강사 밥 사는 거에 박 터지는 교회가 있어요. 서로 사겠다고. 여러분도 그런 사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한 두 분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보시네. 왜요?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지는 게 역설의 법칙이고 하나님 세계의 원리입니다. 과하게 아끼면 도리어 더 가난하게 될 뿐이다. 부자가 되고 싶냐? 그냥 던져주어라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줄 때 후히 부어 넘치게 눌러서 흔들어 눌러서 차고 넘치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재물은 그래요. 주면 줄수록 도리어 풍성해지더라, 넉넉해지더라. 어떤 식당 종업원이 주인이 하도 짜게 굴어가지고요, 어느 날 그랬대다. 뭐 돈도 별로 안 되고 식당도 잘 되지도 않고 맨날 잘릴까 말까 위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주인이 하도 미운 집만 골라서 하길래 예라이 이놈 식당 좀 망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육수를 부을 때 멸치를 왕창 부어버리고 그냥 막 양도 왕창 늘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었더니, 왜? 재료가 더 비싸가지고 판매 수익이 안 맞아서 그냥 망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손님이 밀려들어가지고 대박이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역설에 있다는 거죠. 역설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 이런 고래에는 통하지만 실존적 인간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실존적 인간은 누군가를 도울 때 행복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거 여러분, 일본에서 김수현인가 그 친구, 그 선로에 한 사람이 떨어졌는데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은 구해내고 자기는 미처 나오지 못하고 희생이 된 그런 케이스. 강제구 소련 같은 경우 전투 중에 저게 수리탄이 날라왔을 때 야 수리탄이다, 그래서 자기 철모로 수리탄을 덮고 자기 몸을 덮어서 산화한 그런 분들, 그런 거 행동할 때 이성적 판단할까요 여러분? 머리로 계산해요 여러분? 그때 본능적 행동 아닌가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상황일 때 그렇게 몸을 집어 던질 수 있냐는 말이죠. 지진 나는 상황에 저기 가끔 막 재난 소식이 들려오면 지진은 그걸 파부었더니 세상에 어린애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 엄마는 깔려서 죽었는데 애는 살아있더라. 왜? 마지막 순간에 엄마가 아이를 안았더라. 이렇게. 그런 거 본능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베푸는 주체,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처럼 인간은 베풀고 나누고 누군가에게 이롭게 만들어줄 때 더 큰 행복을 돌려받는 역설의 행복, 그게 하나님처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베풀고 나누십시오. 그게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기도하고 받는 걸 얘기하지만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뭘 받는 거, 기도 이거는 요청이고 리퀘스트고, 음악다방에 옛날에 쪽지 집어넣고 어떤 음악 들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기도 아닙니다. 기도 수준 가운데 가장 낮은 거지.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신앙을 측정하는 수단도 그렇죠. 믿음이 어릴수록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심지어는 마지막 판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아서 마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신앙이 올라간 사람들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기도는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지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냐고요. 그래서 자존감 문제,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자존감 문제 아닙니다. 혹시 내일이라도 지인들과 이 얘기하다가 우리 애가 자존감이 바닥인가 봐 그러면요, 어유 무식하기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1970년대 심리학이지 2020년대 심리학이 뼈대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자기 효능감의 문제, 세상이란 무대에 나와서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 애, 호명받아서 나왔는데 앞에서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할 것도 없고 춤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갑자기 멍청하게 서 있다가 그냥 할 일 없이 들어갈 때 그 느낌, 사람들이 막 야유를 보내고 막 비난의 글을 보낼 때 자기도 쪽팔리고 사람들도 막 짜증내고 그럴 때 얼마나 이상하겠냐고 해야죠. 그런데 내가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은 몰랐는데 갑자기 불려나온, 엉겹결에 불려나온 무대에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빛을 발했다. 졸지에 스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막내딸이요, 서울로 저희가 이사 갔을 때 그 사람 좋아하고 친구들 잘 사귀고 선생님들 인사하고 이 아이가 얼마나 부침성이 많은가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졸업식장에서 여러분 다 사진 찍고 정리하고 다 집으로 가잖아요. 얘는요 교무실로 저희가 같이 따라갔걸랑해요. 교무실로 가서 그 자기 가르쳐줬던 선생님들 일일이 만나서 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다 고맙다고 꼬박꼬박 인사하고, 선생님들도 하는 말이 이런 애 처음 봤대. 다 이뻐하고 그런 애인데 중학교 2학년짜리 그때 갔는데요, 그 가서 애가 생리불순도 생기고 막 스트레스 받고 얼굴이 막 까맣고 누가 봐도 근심 걱정이 많고, 너 왜 그러냐? 뭐 힘드냐? 그랬더니 아무 이야기 안 해. 그런 말도 안 하는 애고, 그래서 저희가 자꾸 캐묻고 자꾸 물었더니 담임 교사가 물음표가 돼요. 우리가 봐도 상시 이하의 뭔가 부족한 교사였어요. 그러다가 8개월 뒤에 다시 지금 사는 이제 의왕 쪽으로 이사를 나왔는데, 이사를 나오는 순간 아이의 모든 증상은 사라졌어요. 그거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사가 문제가 더 컸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다시 전학을 온 그 학교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9월 학기에 2학기에 들어갔는데 그해 11월 달이 되면서 애는 스타로 등극을 했습니다. 왜? 11월 달에 학교 축제가 있는데 음악 선생님한테 오디션을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한 무대를 하겠다고, 그래서 뮤지컬 위키드에 나오는 한 장면을 MR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대에 서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그런 학예 행사에 할 때 그 집중도 어때요 여러분?
듣던가요? 시장이나 거기나 뭔 차이가 나요? 아주 다 시끄럽고 애는 공연하고 막 앞에서 떠들고 이 얘기하고 예의도 없고 진짜 민망할 정도로 가보면 좀 기본 예의라도 시켜서 봐줘야지. 집중도 안 하고 떠들고 있고 또 거기서 통하는 인간도 있고 막 거기서 그렇게 무리한 상황인데 아이가 무대에 딱 서는 순간 5초가 지났을 때 사람들이 떠들다가 갑자기 동작을 딱 멈추고 전부 다 그러면서 10초가 지났을 때 온 좌정이 조용하게 됐어요. 왜? 집중하느라고. 그러니까 무대를 장악해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무대가 끝났을 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학교에 스타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와서 너 어제 그 노래한 걔지? 그랬더니 맞아요 선생님. 너 멋졌다. 학교 갔더니 위에 학교 언니들이 막 얘기했죠. 너 어제 노래 부르던 내지. 1학년 후배들이 언니 노래 정말 멋졌어 얘기해 주지. 학교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알아봐 주고 막 인정해 주고 이걸 세워주죠. 그러니까 뭘 외쳤을까 여러분? 아싸를 외치죠. 제가 그럽니다. 너 고등학교 가지 말고 홈스쿨링 하자. 그냥 학교 그거 왜 가냐 그거. 막 그랬더니요 자기는 학교 가야 되겠대요. 이유가 뭐냐? 학교 축제가 있어서 가야 되겠대.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팝송 대회 이런 거 할 때 원어로 노래 부르기 그런 거 얘가 기타를 치니까 그러니까 기타를 들고 가서 기타를 반주하면 다른 애들은 그냥 MR이나 그냥 부르는데 얘는 지가 기타를 가지고 와서 반주를 하면 당연히 1등 하겠죠. 이렇게 그랬다면서 이렇게 와서 막 자랑하고 그러죠. 그때 느낌이 뭐라고요? 그 아이 기타 치는 걸 아무도 몰랐는데 그 시험 치는 날 애가 기타를 메고 왔잖아요. 근데 기타도 칠 줄 아니? 조금 쳐. 막상 해봤더니 조금 치는 게 아니네. 클래식을 저보다 잘 치거든요. 자, 그럴 때 그 실력을 보였을 때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뭐라고 감탄하죠? 당사자는요 아싸를 외치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서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첫 모임할 때 지가 기타를 연주해 주는 바람에 선배들이 기절초풍했다는 사실. 신입이라서 초보인 줄 알았더니 완전 고수가 왔다고 막 자기 동아리 내에서도 완전히 스타가 돼버리. 그러니까 어딜 가도 뭐 할 수 있죠? 이렇게 아싸를 외칠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자기 효능감의 문제.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자존심을 심어주는 것도 맞지만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는 것도 맞습니다. 자기 효능감의 이 개념은 자존감은 자동차로 말하면 온전한 상태가 된 자동차, 시동 걸고 밟으면 나가는 자동차, 고장도 없고 연료도 차 있고 모든 게 정상인 상태, 그 상태를 자존감이 갖춰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동차의 목적은 뭐죠? 질주한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는 람보르기니인데 폴세인데 막 몇 억씩 가는 그런 차인데 명품 차인데 기껏해야 쓰는 게 10년 동안 반경 2m 내에 마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용도로만 쓴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차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차는 언제 고속도로를 막 질주할 때 남들이 이만큼 갈 때 막 폼을 다 날리고 지나갈 때 그래서 미국 그 중산층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컨버터블 카, 왜 우리 오픈카라고 말하는 거 그거 타고 쫙 도로를 질주하는 거 그런 재미 막 머플러 날리가면서 이런 거 그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무대에서는 자기 효능감을 발휘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칭찬, 너무 많은 인정, 너무 많은 존중, 너무 많은 혜택 받으면요 아이는 심리적 마스코트로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부모를 향해서 천한 것들이 나를 몰라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과도한 존중, 과도한 칭찬은 아이를 도리어 망칩니다. 게다가 아까 실존적 인간 얘기했잖아요. 실존적 인간은 내가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 보상이 주어지면 기분이 더 나빠지더라는 거죠. 요즘에 MZ세대는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이거 하는 게 내가 과정이고 하는 게 재미있고 뭔가 결과를 보고 싶고 끝까지 집중해서 결과를 산출을 했네요. 그때 뭘 외친다고요? 아싸를 외쳤는데 회사에서 보너스를 줍니다. 그럼요 보통은 옛날에는 보너스를 받으면 아싸를 외쳤지만 요즘 사람은 보너스를 받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그리고 보너스를 주면서 다음에 또 그거 한번 해볼래? 이럴 때 갑자기 또 자기는 좋아서 한 일인데 돈을 주면서 또 해볼래? 그러면 이거는 수단이 되고 얘는 목적이 되죠. 그러면 의욕이 확 깎인다는 거. 그래서 지혜로운 회사는 그런 프로젝트를 맡고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는 사람한테는 네 마음껏 해봐. 모든 지원은 내가
전폭적으로 해줄 테니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그 마음껏 마당을 열어줄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이 되고 행복해 하더라는 거죠. 왜? 그 친구가 받는 보상이 뭐예요? 아싸의 경험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존감 문제 아닙니다. 자기 효능감의 문제지.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같이 부부끼리 같이 앉으신 거 맞죠 지금? 근데 분위기 봐서는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이라도 찾아가십시오. 부부끼리 나란히 같이 앉으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자, 그리고 부부가 아니신 분들은 평소에 친한 분들하고 쌍을 맺어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이동하십시오. 빨리. 쌍이면 좀 땡겨서 앉으셔야 될걸요 아마. 이 두 남자의 어색한 동행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남자들 이런 거 시킬 때 되게 민망하고 어색하고 쑥스러워 미치겠고 막 짜증이 확 올라올 거예요. 짜증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옮겨주시는 그분의 센스에. 자, 장로님은 책 받으셨고 여기 좀 오신 분은 직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처음 오셨나요 혹시? 그런 분위기 아닌 것 같고. 예, 장로님이세요? 그럼 장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성함이? 네, 김창수. 자, 장로님에게는 그 민망을 무릅쓰고 자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자 사인에 들어간 책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물질에 눈이 오던 분들의 영혼이 지금 갑자기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 가사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요.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은 들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네. 깊은 밤에도 잠 못 들고 그대 모습만 떠올라. 사랑은 이렇게 말없이 와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어이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기대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어제 제가 남편 아내 사이, 남자와 여자 차이를 얘기하면서 집안에는 누가 편해야 된다고요? 남자와 여자 중에 집안은 누가 편해야 집안이 행복할까요? 여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는 그 여자가 편안할 수 있도록 그 여자를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되게 여자는 물로 표현을 하고 남자를 불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있어도 수마가 지나간 자리는 흔적도 없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여자가 편안해야 온 집안이 편안하고 그 온 집안이 편안해야 온 나라가 편안하다, 이런 모티브로 궁전을 지은 나라가 있어요. 옛날에 스페인에는 그 아람브라 궁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궁전은요, 온 궁전을 다니면서 수로를 따라서 물소리가 나도록, 그래서 물소리를 모티브로 만든 노래가 그건데, 이 소리가 이게 물이 흐르는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단조에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장조에서 엔딩을 하는 그런 곡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지.
금방 휘파람을 보내주는 분이 있으면 제가 책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냥 들만하죠. 가을 분위기 나죠, 그죠? 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게 된 수많은 심리 이론들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한국에 소개되기를 어릴 때부터 운동지능, 언어지능, 음악지능, 운동지능 뭐 이런 걸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걸로 키워주고 그걸로 먹고 살게 만들어주자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다중지능 이론을 모르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워드 가드너라는 저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저 사람이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할 때 핵심은 어떤 지능이 꽃을 피우든 반드시 두 개의 지능이 바탕이 되어야만 나머지가 꽃을 피울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서 첫째 밑에 바탕이 되는 거 자기 성찰 지능 또는 자기 탐사 지능이란 말도 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이란 표현이 되는 건데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그래서 사춘기의 발달 과업이 뭐예요?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반항하고 싸가지 없게 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게 되는 게 사춘기의 핵심이고, 부모는 그때부터 애에 대한 모든 에너지를 다 빼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고, 저 아이는 냅둬도 지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 그때를 사춘기라고 그럽니다. 이럴 때마다 아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사춘기를 향해서 질풍노도의 시기라든지 무슨 반항기라든지 그렇게 표현한 것들은 전부 다 구닥다리 심리학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반항기도 아니고 그 질풍노도의 시기도 아니고 과도한 아이 중심이 불러온 참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도 마찬가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애착 문제, 아이하고 특히 엄마하고 아이는 이렇게 애착이 맺어져야 된다. 이게 존 볼비라는 심리학자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고 1970년대에 활동했던 심리학자. 애착 이론, 어태치먼트. 그래서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엄마하고 이 작업이 안 만들어지면 한번 펑크난 이 상태는 죽을 때까지 펑크나게 돼 있고, 끊임없이 이 사람은 마음이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결정론. 처음 나왔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비록 엄마로부터 이걸 채우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성장하는 가운데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목회자, 좋은 교우, 좋은 구역 식구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시 제 경험을 통해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 이 사람을 significant others라고, 중요한 타인, 의미 있는 타인들이라고 그래요. 옆 사람 보고 그렇게 인사해 줍니다. 그들이야말로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중요한 사람들끼리, 의미 있는 타인들끼리 모이는 공간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이론도, 그런데 존 볼비라는 사람이 애착 이론을 얘기했을 때 애착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 게 아닙니다. 애착이 된 애라야 디태치먼트, 탈착이 가능하다. 엄마하고 이 작업이 된 아이라야 건강한 분리 독립이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갓난아기 때, 어릴 때 집안 분위기가 좋고 엄마가 화목하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공급해주고 접촉이 많고 분위기 좋고 이런 집의 아이가 이게 잘 돼야 나중에 분리 독립을 할 때 건강한 분리 독립이 되지. 이게 안 된 아이는 병리적 분리 독립을 하더라. 누군가하고 칵 묶여서 누구하고도 항상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막 집착하게 되고, 나중에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몸통을 쪼여가지고 논개처럼 끌어안는데, 적당히 끌어안아야 되는데 깍지를 끼고 확 끌어안아가지고 지는 사랑인데 상대방은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이걸 너무 사랑하는 거 과잉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양쪽에 압이 맞아야 되는데 과하게 이러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밀착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컨퓨전 됐다, 융합되었다, 그런 표현도 써요. 그래도 그것도 어태치먼트가 됐다면 디태치먼트가 중요한데 왜 어태치먼트만 강조되었는지 이 나라 심리학이요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과도한 아이 중심 심리학,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의, 지금 보시면 그림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자녀의 뭐를?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화법. 또 왼쪽에 지금 보시면 육아전서라고 책이 있죠. 이렇게 되게 오래된 것 같죠, 그죠? 저도 사진을 찾아보았더니 책이 오래됐더라고요. 1960년도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스폭 박사라고 해서 심리학이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본주의, 최근에 초월심리학까지 지금 4단계 심리학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저거는 2단계 행동주의 심리학. 스포크 박사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동주의 심리학자 대표적인 케이스 파블로프라는 사람. 밥을 주면서 걔한테 밥을 주면서 종을 땡땡 쳤더니 나중에 종만 땡 치면 걔가 침을 질 흘리더라. 이런 거 고전적 조건 형성. 행동주의 심리학의 뼈대 들은 적 있죠, 그죠? 이 사람과 아울러서 그 시대를 풍미했던 행동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장담했는가 하면 당신의 자녀를 나한테 보내십시오. 내가 맞춤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아이를 원하십니까? 오케이, 만들어 드립니다. 독립적인 아이 만들어 드립니다. 똑똑한 아이 만들어 드립니다. 주문만 하십시오. 내가 다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저 책은요, 그때 당시 유가전서 저 책은 자녀 교육에 관한 한 바이블로 불리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 가정에는 성경과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던 소설 한 권과 그리고 스포크 박사의 유가전서가 꽂혀 있다라고 말했던, 제가 어릴 때 시골 친구 집에 놀러 가면요, 어느 집에 가도 꼭 꽂혀 있는, 아무리 가난한 집을 가도 책 한 권은 꼭 꽂혀 있는 게 제3의 물결. 하여튼 그거는 꼭 꽂혀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 당시 그랬더라. 그러면서 저 이론에 요즘도 그 육아법을 쓰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들은 풍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키우자. 그래서 부모는 1층에 자고 애는 2층에 보내놓고 여름에다 재우고, 그래서 애가 울어도 달려가지 않고, 왜? 울 때마다 달려가면 애는 의존성이 커지게 돼 있어. 가주면 안 돼. 버르장머리 나빠져. 울어도 가지 마. 정해진 시간만 가. 그래서 딱 가주는 시간 딱 정하고 잠깐만 보고 나오고, 수유 시간도 딱 정합니다. 2시간 단위 딱 정하고 난 다음에 4시에 먹였으니까 6시 땡 하면 수유해야지. 시간 땡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젖꼭지를 물리고 있다가 수유 시간 10분 정하고 나면 한창 빨고 있는데 이걸 빼버립니다. 왜? 애가 열심히 빨다가 10분 되니까 젖꼭지를 빼버리네. 배고프네. 다음부터 어떻게 한다고? 애가 시간 안에 빨리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애가 열심히 막 다음에 젖꼭지를 물렸더니 그냥 애가 막 정말 죽을 똥 살똥 모르고 빨아대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애가 독립적인 애가 되고 똑똑한 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렇게 아이를 키우자, 이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쯤 지나서 이런 일들이 발생됩니다. 어느 여자분들이, 결혼한 여성 30대 혹은 40대 초반의 여성들이 상담실에 와서 선생님 인생 왜 사는 거죠? 선생님 인생이 재밌어요. 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펴보았더니 문제도 없고, 뭐 남편이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화이트 칼라에 중산층에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애도 번듯하고 학교도 좋고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작 당사자는 행복하지가 않대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대요. 도대체 왜 저러냐 도대체. 그래서 심리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상담실에 이런 손님 많이 오더라. 야,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너도 그래? 왜 그렇지? 모여가지고 우리가 탐사해보자. 알고 봤더니 왓슨즈 베이비, 이때 행동주의 심리학의 거장이 왓슨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왓슨, 저 사람 스포크 박사, 뭐 이런 사람들 위시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심리학을 통해서 양육받은 세대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왜? 똑똑해지긴 했는데 감정적으로 메마른 애가 됐고, 아까 애착을 형성할 시기에 방치되는 바람에 스스로 아이는 고립되기를 선택했고, 누구하고도 교감을 못 맺는,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행복을 못 느끼는 행복 불감증 환자가 되었다더라. 요즘 아이들이 행복 불감증입니다. 저 아이들은요, 어른 세대는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풍요가 얼마나 큰 풍요로운지. 제가 오늘 저녁에 대접받은 그 밥상은요, 수라상이 부럽지 않았을 밥상입니다. 감히 상상을 못했던, 우리가 이제 가난한 시절 지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알지만, 저 아이들은 풍요 속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가 풍요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도 없고 애틋한 것도 없고 고마운 것도 없고 당연한 것들이고 짜증도 나고 그런 거, 비교가 된 사람은 하는데 풍요 속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풍요가 풍요인 줄 모르는 기현상, 이걸 풍요의 저주, 이만불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복 센스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우리는 밥 한 끼 먹어도 참 고맙다, 감사하다, 세상에 얼마나 수고 많이 했을까, 농민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애들은 아무 생각 없고, 감사라는 센스가 사라진 까닭에 행복이라는 센스도 작동이 안 되는 현상.
저는 행복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저없이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좋은 것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나쁜 것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얘기했네이다. 성숙된 사람은 남들이 나를 향해 사는 비난이나 욕까지도 땡큐로 받고 자신을 살필 수 있다고. 이 사람은 누가 걸어도 걸리지 않는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남들이 욕한다고 그렇게 묶이지 않습니다. 수가 높은 사람이지. 신앙인은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풍요는 인간에게 행복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의 기현상,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 선진국, GDP가 높은 나라, 우리가 말하는 가장 선진국이 된 나라일수록, 복지국이 된 나라일수록 자살률 더 높고 마약 중독 더 높고 결혼 기피 더 높아지고 이런 현상들. 왜? 풍요의 저절하고 그래요. 한국은 아이를 사랑해라라고 말 때 아닙니다. 사랑할 때는 갓난아기 시절이고 다 큰 아이는 사랑을 줄 때가 아니라 사랑을 뺄 때입니다. 지금 가을 들판에 가보시면 들판이 좀 누렇잖아요. 벌써 타작한 데도 있고, 저 노는 벌써 한 달 전쯤 물을 다 빼놨습니다. 왜? 결실할 때는 물을 대주지 않습니다. 왜? 성장하지 않고 결실할 모드.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성장할 모드가 아니고 결실할 모드이기 때문에 사랑을 빼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줄 때가 있고 뺄 때가 있고, 잠언서에도 말하고 있고 전도서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큰 아이는 사랑을 줄 때가 아니라, 그 사랑도 우리가 말하는 엄마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라 냉정한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큰 아이를 다루는 분들은요, 아이를 다루는 주제가 하나를 배워야 되는데요.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옆으로 몸을 딱 틀어보시고, 아 사랑은 이제 그만,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요 다 그때, 왜 그러면 자존감이 마음 치료의 마스터키가 됐을까? 그때는 역기능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에 엄마가 뭐 무식하고 배운 적도 없고, 자식도 많고, 아버지가 가난하고, 막 미국의 아버지들은 애 팬다고 그냥 혁대를 풀어가지고 애를 개패듯이 패고, 시골에는 막 지기작대기로 패고 뭐 이런 거 무식하게 때리고 그랬잖아요. 옛날 다 기억나시죠? 학교 다닐 때 엄청 맞았잖아요, 여러분. 이유도 없이. 군대 가면 당연히 맞는 거 당연한 거였고, 아예 그냥 빠따가 없으면 잠도 못 잤던. 왜?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아살 한 대 터지고 나야 편하게 자지. 뭐 이런 것처럼 아주 무식했던 시대였어요. 아주 다 집집마다 가난하고 엉망이고 막 역기능 투성이고 다. 그래서 그런 집에 아이들이 기능도 못하고 작동도 안 되고, 자동차로 말하면 바퀴도 빠져있고 엔진도 작동도 안 되고 이런 것처럼 고장난 애가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부터 회복시키자, 자동차를 고치자, 이게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리치료의 모토는 자존심의 회복, 자존감의 회복이 전제로 깔려 있고요. 자존심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하나의 룰처럼 돼 있고 하나의 고전처럼 돼 있어요. 그거는 아마 적어도 50대, 60대 이상 분들 다룰 때 자존감 바닥이지만, 지금 10대, 20대 이 아이들은 자존감 바닥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들 자존감 고칠 이유 아닙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를 보시면 저렇게, 제가 책을 위에 해놨잖아요. 맨 가운데 아이들은 어떻게 권력을 잡았나, 스웨덴에서 나온 책입니다. 6아이를 둔 정신과 의사가 수많은 환자들을 다뤄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과하게 문제가 됐고 부모들이 불안에 빠졌고 과도한 아이 중심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 그거를 스웨덴에서 한 사람이 책을 썼고요. 한국에는 이병준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책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나만 이런 생각 가진 게 아니었구나, 저기도 마찬가지였구나. 그리고 아이는 발달 단계에 맞게 키워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갓난 아기 때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릴 때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아이는 일꾼처럼 써먹어라. 제일 마음에 드는 데가 어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일꾼처럼 쓰임받는 그 아이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꾼이란 말의 전제는 능력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활용받는 그 아이는 뭘 외친다고? 이렇게 일렉 치는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친구 일례 갈 때마다 교인들 은혜 받고 감동받고 여러분이 막 엄지 세워줄 때마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애하고 능력자가 되어서 실력자가 되어서 저렇게 참여하는 거하고 어느 게 보기 좋냐고요. 그렇죠? 땡큐. 나도 일렉은 안 돼. 저도 부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왜? 기본 똑같은 스케일은 가지고 있지만 뭐 연주법이 좀 달라서 이게 또 분위기가 또 달라요. 따로 배워야 돼요. 또 저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의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자, 90년대 이후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을 2012년도에 냈는데 저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수많은 분들이 갑자기 상담을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가장 많은 직업군 초등학교 여교사 압도적으로 많은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간호사 2위, 3위가 공무원, 학교 다닐 때 범생 중에 범생, 공부깨나 했던 사람들, 딴 길로 가지 않았던 사람들, 자식을 키우면 누구보다 잘 키울 것 같은 그 집들이 애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제가 가진 딜레마, 제가 가진 상담 이론에서는 문제 부모 아래 문제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문제 부모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인데 정작 아이들은 그런 부모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볼멘소리하고 원망하고 있고 천한 것들 취급하고 있고, 그렇게 좋은 부모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만 좋은 부모인 줄 모르는 기현상.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교육과정, 커리큘럼, 제도화된 교육의 시작, 학교 교육 언제 시작됐는지, 어디서 왔는지, 교육 철학은 뭔지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유대인들까지, 유대인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을 제가 수심히 공부를 해보면서 한국은 교육이 아닙니다.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한국은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급식까지 주는 바람에 부모는 애들 사육장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 가자마자 퍼질러 잡니다. 요즘은 깨우지도 않습니다. 깨우면 인권에 위배됩니다. 이런 현상들 겪고 다 무너졌고요. 이미 학교 아닙니다. 저기. 그러니 불쌍하죠. 애들도 불쌍하고 학교도 지겨워 죽겠고.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가 재미있다면 안 갈까요? 원래 근대화된 학교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근대화된 학교의 효시는 독일의 전신이었던 프로이센 제국에서 출발이 되고, 근대화된 학교의 의무 교육은 영국에서 먼저 출발됩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이 학교 제도의 모토는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이었고, 미국에서 시행됐던 그 공교육 시스템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6.25 전쟁 이후에. 그리고 그 교육 철학의 핵심은 존 듀이라는 교육 철학의 아버지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가지는 사상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요즘 학교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교사가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가정에서도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심리학이 가진 모토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해줬더니 나중에 기고만장해지는 현상.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할 시기 있습니다. 갓난아기 시절. 그때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학년기 이상 올라가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교육은 교육을 시키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이 가는 방향대로 같이 맞춰가는 거지. 이게 뒤바뀌면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교육이 없습니다. 더 놀랄 사실, 그럼 학교라는 제도는 근대화된 학교 이전에 학교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원래 스쿨이나 스칼라란 말의 어원은 여유, 여가, 자투리 시간, 노는 시간, 즐거운 시간,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때 교육의 3교과 음악, 미술, 체육은 기본이었고, 그 체육이 무술과 연관되게 돼 있고, 고대인은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무술을 배웠고, 게다가 수사학, 논리학, 문학 다 들어갔습니다. 요즘 말하는 인문학 요소가 전부 다 학교 교과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댕겨 보셨나요? 수학여행? 저는 그 말이 의심스러웠어요. 수학여행이 뭐지 도대체? 왜 국어여행도 아니고 왜 수학여행이지? 제 생각에는요, 이거 유적지 여행 아닌가? 역사여행 아닌가? 근데 왜 수학여행이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 얘기를 들으면서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 메디치 가문에서 불을 진 메디치 가문에서 사람들은 이거 유럽 지역의 전 귀족의 자제들을 모아다가 돈을 많으니까 모아다가 저 유럽 전 지역의 명성지를 다니면서 거기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몇 개월씩 때로는 몇 년씩 머물고 있으면서 역사를 배우고 토론을 배우고 디베이트하고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교육 방식이 주입식이 아니고 토론식으로 가르쳐서 똑똑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와 영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한 민족은 그렇게 다르지 않았고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기 위한 통로로 만들었던 교육이 옛날의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교육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로이슨 제국이 제도화된 교육을 시작했던 이유는 유럽 쪽에서 가장 약했던 나라였던 이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대한 나라가 좀 될 수 있을까? 제발 좀 강한 나라 좀 돼보자. 맨날 남한테 치고 어떻게 살겠냐? 뭐부터 해야 될까? 국민들이 자기 나라 글과 말을 몰라요. 문맹. 뭐부터 가르쳐야 되죠? 자기 나라 말과 글, 과목으로 말하면 뭐죠? 국어. 다음 외국과 무역을 해야 나라가 부강해지지. 그러면 외국어 하나 배워야 되네. 우리로 말하면 과목 영어잖아요. 그 다음 전쟁할 때 가장 필요한 학문은 과학을 범주 안에 넣더라도 수학입니다. 수학과 과학을 유개념으로 보고, 그죠? 그러면 인류 사회에서 많은 발명품들은 전쟁에 유리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발명품들 아닙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세 과목을 중점으로 주요 3교과를 두고 학교를 구성하고 나머지를 사이드 메뉴로 만들어서 주요 3교과를 국영수, 그래서 한국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명문대학 가고 먹고 사는 거 보장되는 거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나 이 교육은 기능교육, 사회화 기능, 행복하게 사는 교육은 아닙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은퇴한 사람들, 은퇴하신 분들은 국어, 영어, 수학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입니다. 주변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시다가 이 개천다라 가다 보면 다리 밑마다 전부 다 남자들이 색소폰 불고 있을걸요, 아마. 어딜 가도 그럴 테고. 그래도 하나님께 다행이지. 음악, 미술, 체육이 없으면 지루해서 못 삽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자, 화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싸가지 코칭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 그대로입니다. 일도 가감 없습니다. 액면 그대로입니다.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이들은 다 화가 나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학교가 행복하면 화가 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교과 커리큘럼이 학교를 가면 하루 종일 국어, 영어, 수학 위주가 아니고 음악, 미술, 체육 중심으로 교과가 돌아간다면 학교 가는 아이들 발걸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는 학교 가자 그러면 아싸 그러면서 가지. 요즘에 상담 오히려 오는 것 중에 등교 거부하는 아이도 문제겠지만 학교 다니면 문제가 총체적으로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어쩌면 요즘에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선언하고 나왔다면 그 애의 생각이 부모보다 훨씬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만 무조건 나무라지 마시라고 저는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데요. 제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2012년도만 해도 주로 고등학생, 중학생이 좀 많아졌다가 요즘은 초등학생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화면 보이죠? 얼마나 잘 보이나? 오케이. 이 화면이 깨끗하게 보이네요. 자, 왼쪽에 화면 보시죠? 카카오톡 캡처한 화면 그대로입니다. 고3짜리 아이였고요. 제가 부모가 오면 집에서 가족 회의를 하십시오라고 팁을 줘요. 그 얘기를 해놨더니 그 나이 처먹고 가족 회의라는 뜻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 물론 저는 이제 저런 케이스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이야기만 듣다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신실한 애들이나 착한 애들 보면 이상한 느낌이 막 들고 그래요. 지극히 정상이어야 되는데 워낙 이런 기회 많이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폭군이 되었고 왕이 되어버렸고 상전이 되어버렸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사실은 무능한 왕이 됐고, 왕이 폭군이라도 능력 있는 왕은 괜찮습니다. 왕의 기본 개념이 뭐죠? 국태민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왕의 기본인데 그 행위를 하면서 좀 폭력을 좀 폭군처럼 구른다고 해도 봐줄 수 있지만, 이 행위는 못하면서 본래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폭군 짓만 하면 이 사람은 임금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요 똑같이 생각하도록 세뇌되었습니다.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 짜증 준비하시고요. 에이씨라고 짜증 내주십시오. 제가 이럴 때마다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뭐라고 돼 있죠? 공부 다시 시작하라, 50대 공부하다 죽어라.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공부를 강조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이 이 정도 먹고 사는 거 공부 덕분입니다. 제도화된 교육이 온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었고 자원도 없고 나라도 작고 분단조국이고 다 그런 나라에서 유일하게 제도화된 교육 덕분에 우리 부모가 당신들의 몸이 부서져도 새끼들만큼은 학교를 전폭적으로 보내준 덕분에 이 정도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생존 교육이라서 먹고 사는 부분은 도움이 되지만 행복 교육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아무리 잘 받아도,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행복하게 관한 부분은 별개 문제입니다. 따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에 우리 3박 4일 동안 가정 행복 부흥회하는 이유는 뭐냐? 따로 배워야 될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머리탈하고 이런 스타일의 부흥회를 처음 해보실 거예요. 늘 부흥사로 하면 막 칼 받아라, 불 받아라, 막 헌신해라 이런 거 하지. 자, 왜 저럴까? 학교를 가면 저렇게 규격화됩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는, 안산도 마찬가지, 서울도 마찬가지, 제주도 가도 마찬가지, 길거리를 다니는 여자아이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주변에 다니는 모습 똑같습니다. 입술에 바른 립밤 색깔까지 똑같습니다. 한겨울에 여고 앞에, 여중 앞에 가보면요 펭귄 떼가 단체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까만 롱패딩 전부 다 똑같이 입고 똑같이 들어가고 입술에 립밤 빨간색 발라서 빨간색 펭귄, 황제 펭귄처럼 입술만 빨갛고 나머지는 똑같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고 대하는 거 똑같고, 가끔씩 부모들이 싸가지 고침 의뢰에 오면 자, 아이 정상 말하기 전에 애가 이러 하죠. 선생님 어떻게 아세요? 그거 똑같아요. 제가 오죽하면 아이들은 무슨 미래 SF 과학 영화에 보면 이거 사이보그 만들어냈잖아요. 로봇 만들어냈잖아요. 그 마지막에 뭐 하죠? 플러그 딱 꽂아가지고 프로그램 주입하기 이런 것처럼 요즘 애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 주입돼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만들어졌고 똑같이 됐고 제도화된 교육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자기 생각 없습니다. 그거 주입된 생각이고 만들어진 생각입니다. 왜? 교육 자체가, 교육은 생각하게 하는 게 교육인데 한국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습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은 4단계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이 비트를 주시면 제가 랩을 하듯이 한번 이 같은 광고 문구를 빌려서 표현을 해볼게요. 한국 교육의 4가지 단계 준비하시고, 자, 박수 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시작. 듣고 외고 시험치고 까먹고, 듣고 외고 시험치고 까먹고, 듣고 외우고 시험치고 까먹고, 듣고 외우고 시험치고 까먹고. 이 나라 교육의 전부입니다. 이 나라 질문이 없습니다. 다 질문이 오늘 딱 들어와서, 자, 오늘이 보자 10월 17일 17번. 자, 이미지네랑 발발연도 지난주에 공부했지? 언제 몇 년도야? 우리가 1592년이요. 그러면 그래, 그 다음 또 질문 또 한 또 많겠잖아, 이렇게 그런 거. 그래서 딱 선생님이 날짜 오늘 며칠이지 하는 순간 17번이 아이씨
짜증이 막 흘러 긴장을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7번이 딱 서는 순간 18번, 19번, 20번 긴장 딱 시작을 하고 그 뒤에 27번, 37번, 47번 긴장 시작을 하고 걔가 30 앞뒤로 동서남북 긴장을 딱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임진왜란 몇 년도야? 했더니 대답을 못 했잖아요. 너희 자식은 뭐 지난주 공부한 것도 몰라. 나와서 엎드려 버쳐 있어. 그 다음 긴장감이 쫙 올랐다가 27번 하는 순간 그 다음에 18번이 그냥 가슴을 쓸어넣게 했던 그것들. 이 질문은요 가장 낮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예를 들면 챗GPT나 AI나 컴퓨터나 휴대폰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는요, 자 검색해봐. 임진왜란 발발연도 언젠지, 그리고 조선 건국이 언제야? 그거 생각해봐. 조선이 언제 건국됐느냐? 1392년 한나라 고려라는 나라를 세 사람, 이성계, 이방원, 정도전 세 사람이 통째로 구워서 먹었대. 구이를 해서 먹었대. 한나라를 몇 사람이서 구이를 해서 먹었대. 1392 고려를 통째로 구이해 먹은 날 1392. 조선이 건국된 해가 언제라고? 똑똑하네. 옛날에 선생들이 이렇게 강의해주면요 수업 시간 재미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렇죠? 그 다음에 200주년 기념식, 그런데 100주년 기념식도 있었대. 조선이 건국된 100주년 기념식을 하긴 했는데 조선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대. 왜? 저 아메리카 대륙에서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거기서 기념식을 했다네. 100주년 기념식. 그럼 1492년에 세계적인 역사적 사건은 뭘까?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그래서 200주년 기념식 때는 조선 사람도 모르는 기념식을 하면 되겠냐? 그리고 그렇게 몇십 명 딸랑 모여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야, 좀 성대하게 하자. 그래가지고요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사절단은 그냥 몇십 명이 아니고 15만 명을 초청을 했대요. 그리고 하루 이틀 축하한 게 아니라 7년 동안 장장 그렇게 축하 파티를 했다니. 그게 임진왜란. 그럼 200주년 기념식이니까 1392년 200주년 언제? 1592년. 그때가 임진왜란 발발 연도. 그래서 외적선이 침범에 들어올 때, 저 대마도를 거쳐서 막 침범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데가 동래성이었고, 그때 파수하던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근무를 쭉 서고 있다가 깃대가 막 올라오면서 벌떼같이 날아드는 모습 보면서 세상에 저 뭐냐 저 왜군들 아니냐 놀래가지고 지네들끼리 우왕좌왕하면서 세상에 왜군들이 쳐들어오는가 봐. 저 외놈들이 쳐들어오네. 세상에 난리 났어. 야 우리 뭐 해야 되냐? 이루고 있을 때 아니다. 우리 빨리 뭐 알려야 된다. 봉화불 피워야지. 우리 이루고 있을 때 아니다. 우리 이루고 있을 때 아니다. 1592 이루고 있을 때 아니다. 1592. 그래서 1592년 학교에서 이렇게만 설명해 줘도 나름 뭐 재미있어야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야, 얘들아,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고 200주년 되던 해에 외에 침략을 받았는데 200년의 시간은 한나라가 건국했을 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고 한나라로서 기틀을 완벽하게 잡았을 텐데 왜 그때 조선은 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정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각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말을 하면 교사는 그 대답을 가지고 또 다른 질문을 던져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럼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도가 깊어지죠. 이걸 촉진자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촉진자, 계속 질문하는 사람. 그래서 유능한 교사일수록 질문의 달인. 한국은 질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질문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도 이 홍해의 기적이라는 강사계의 이 현상, 앞자리가 초토화되는 현상. 이만큼 비워졌잖아요. 지금 앞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는 현상. 교회든 어디를 가든 강사가 무대에서는 맨 앞자리 전부 다 비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크 들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좌우로 막 갈라지죠. 이렇게. 질문할까 싶어서. 자, 저런이 중학생이 시를 썼다는데 중2짜리가 썼대요. 오른쪽에. 자, 읽어볼까요? 학생이라는 저거 시작. 자, 얼마나 지겨웠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학교는 재미있는 데가. 저는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정도만 돼도
사실은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 됩니다. 제도화된 교육이 말하는 게 저거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 인문학적 요소들, 그리고 인지, 정서, 의지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교회가 해야 될 또 하나 일이 그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학교 외에는 사회화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요즘에는요, 온 주변이 다 도서관이고, 여기도 제가 몰라도 교회 중심에서 여러분 반경 걸어서 단 2, 3분 안에, 단 5분 안에 도서관 갈 수 있을걸요, 차로 가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중심해서 저희 동네에도, 제가 사는데도 반경 딱 2km 이내 도서관이 4개인가 3개인가 그래 벌써. 걸어서 가는 데도 있고 코앞에도 있고, 언제든지 여기서 빌린 도서를 여기서 반납도 가능하고, 다 재미있는 도서관입니다. 요즘에 입맛대로 다 고를 수 있고요. 사고 싶은 책 가서 미리 주문하면 제가 사놓고 자기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책 잡지 않으면 책 잡힙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사람은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도통하는 사람이 있고 도통 모르는 사람이 있고. 자, 인생의 발달 과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걸 생애 발달 주기, 생애 주기, 발달, 디벨로프먼트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아까 갓난아기 때는 황제처럼 모셔줘야 되고, 어릴 때는 원숭이처럼 놀아줘야 되고, 황제처럼 모실 때 발달 과업은 애착, 어릴 때 놀아주는 것은 친밀감, 그리고 다 큰 자녀, 다 큰 자녀는 뭐처럼 써먹으라? 일꾼처럼. 이때 일꾼이란 말은 능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지는 가장 큰 행복은 나보다 위대한 자식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나보다 똑똑한 애, 나보다 탁월한 애, 그거 바라볼 때 어때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10년 전에 아침마당 출연했을 때, 목요특강 출연했잖아요. 연초에. 저희 동네는요, 이장에 방송 광고 해가지고 누구지 막내 아들 TV 나온다고 그럽니다. 동네에서 우리가 단체로 시청하겠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여가지고 단체로 시청을 다 했어야지. 그 뒤로부터 두 분 어르신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세상에 얼마나 좋았겠어야죠. 막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얘기해 줄 때마다 두 분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알싸를 외쳤지. 일주일 뒤에 설이었는데 제가 내려갔더니 제가 동구박까지 어머니가 마중 나오셔가지고요, 저를 보자마자 꼭 이렇게 막 안으시면서 아이고 야야 네가 우째에서 내 배에서 나왔던 놈 이러면서 기뻐하셔야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자 시골 읍내 내려가자, 약 사러 가자, 병원 가자 그러면 야 막내야 네가 가자. 아 형들 있는데 왜 내가 가요? 야, 네가 가자 그래도 무조건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만 있으면 아이고 야가 그 아침마당에 나온 가라고, 야가 그 아침마당에 가라고 막 그러면서 남들이 막 어이구 이 사람 얘가 그러냐고. 그럴 때마다 부모가 뭐라고 한다 그때? 그 부모의 행복은 나보다 똑똑한 자식, 나보다 위대한 자식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블리싱합니다. 그대보다 위대한 자식을 만드십시오. 네, 그대보다 탁월한 자식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심리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 역할, 아까 했던 황제처럼 원숭이처럼 일꾼처럼 저렇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국은요 아이들 갓난아기 시절과 노란 부분까지 어린애들까지 눈높이를 맞춰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이것만 얘기하지 분리 독립시키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이게도 유일하게 이병준 박사라는 분이 다 큰 아이는 일꾼처럼 써먹으라 이 강의를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고마운 사실. 제 역할은 그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사실은 강사 입장에서 학교에서 특강 요청하면 옛날엔 거절했어요. 왜? 속된 말로 강사비 안 나와요. 재미없어요. 그죠? 안 가면 다른 사람 부르십시오. 거절했다가 요즘은 갑니다. 왜? 사명감이 있으니까. 과도한 아이 중심의 세뇌가 된 부모들을 해방시켜줘야지. 그래서 가서 발달 단계에 맞게 키우십시오. 초등학교 이상이 됐다면 부려 먹으십시오. 이런 강의를 쭉 했더니요, 엄마들이 와서 그럽니다. 사실은 제가 나름의 소신을 갖고 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뭐 잘못된 걸까 의아했는데 강사님 강의 듣고 내가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때 저는 뭘 외친다고요? 아싸를 외치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 때 저때 이기적 사고 단계고, 아이들 어릴 때 마술적 사고, 그 다음 그 위에 추상적 사고, 사랑, 봉사, 믿음, 베품, 섬김, 나눔 이런 것 전부 다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가치를 얘기할 때, 행복을 얘기할 때 꼭 필요한 거 보세요. 사랑, 우정, 봉사, 믿음, 나눔, 베품, 서비스, 섬김 이런 것 전부 다
추상적 요소들이에요. 다 큰 아이는 그런 걸 실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보다 똑똑할 때,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제가 대구 쪽 강의가 있어서 저희 고향이 경상남도 함양입니다. 가는 김에 시골 들렀다가 부모님 뵙고 가야지. 그러면서 4월 달이었는데 시골 갔으니까 제가 용돈을 드리잖아요. 어머니께서 용돈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막 봉투를 받아 얼마나 감읍하는 수준 막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야야 고맙대 요즘에 용돈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5월 달도 아직 안 됐고 명절 지나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고 시골에 뭐 농사지어서 나올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돈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막내 아들이 강의에 왔다고 들렀다가 이제 봉투 하나 주니까 아이고 야야 고맙대 잘 쓸게 진짜 용돈이 바짝 말랐는데 고맙대 그러면서 기뻐하시는데요.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주 적시타네 딱 맞을 때 그 말 뒤에 붙이는 말 한마디 그래도 야야 니한테 받으니 좀 낫대. 아들 4명 중에 제가 막내인데 둘째는 바로 옆에 귀농해서 바로 옆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내밀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상황을 사례를 빙자한 자랑질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인간은 물을 먹여야 됩니다. 제가 그러죠. 어머니 제가 강의 가면 아이고 걱정 마세요. 제가 강의 한 건 더 뛰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그냥. 그러면서 올라오는데요. 제가 한쪽에서 그냥 갑자기 뭉클해지더라고요. 드리고 싶은데 줄 수 없는 상황이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 상황을 뻔히 아는데 그럴 때도 줄 수 없다면 그것도 사람이 힘듭니다.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능력 그걸 갖췄을 때 뭘 외친다고요? 아싸를 외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야 될 이유 돈의 부자가 되든 지식의 부자가 되든 관계의 부자가 되든 재능의 부자가 되든 봉사의 부자가 되든 모든 부분에서 넉넉하기 바랍니다. 없어서 못 사는 것은 그러니까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청빈이지만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구차하다고 그래요. 크리스천은 청빈하게는 살아야 되지만 구차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안산 지역에서 가장 부한 사람들, 가장 넉넉한 사람들, 가장 교양 있는 사람들, 가장 예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가장 인물도 가장 좋은 사람들 다 산정교회 교인들이길 바랍니다. 그런 소문들이 온 도시에 퍼질 수 있도록 저 교회는 인물로 교인들을 뽑는가 봐. 이런 소리가 좀 들릴 수 있도록 저 교회는 재력이 있어야 갈 수 있는가 봐. 뭐 이런 소문이 막 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야 맞아요 여러분. 왜? 선한 사업에 부자가 들리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큰 자녀 심리학이 없다는 사실 한국은 저 책들은 꼭 추천합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양육 쇼크 엄한 교육이 아이를 살린다. 독일에서 나온 책입니다. 한국은 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엄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애먼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과도한 아이 존중이 엉망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 봐야 되는데 여기 있죠. 제가 쓴 싸가지 코칭 책도 있고 소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결하는 방법, 해결 방안 맨 밑에 빨간 글씨를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집안일을 뒤에 팍팍이라는 부사어를 넣어서 집안일을 팍팍 시켜라 이렇게. 자, 해결 방안은 뭐라고요? 네, 이게 해답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의 이름 끝자를 대내봅니다. 제야, 진아. 자, 이름 끝자 대내기 시작. 따라해봅니다. 오늘부터 너의 꽃피는 봄날은 다 지나갔단다. 나는 네가 어릴 때 이렇게 하죠. 네가 갓난 애기일 때 황제처럼 모셨고 네가 어릴 때 원숭이처럼 놀아줬으니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일꾼이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일꾼이 되어서 유능한 일꾼이 되어서 자기가 능력을 베풀 때 아이는 뭘 외친다고요? 사실은 부모보다 누가 더 기쁘다고요? 아이가 훨씬 더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쉽게 묻습니다. 시골에 돼지 새끼는 뭐 하려고 키우죠? 그렇죠? 잡아먹으려고. 소는 뭐 하려고 키워요? 일 시키려고. 화물은 또 소도 막 잡아먹는다니.
자, 그러면 3단 논법의 근거에서 돼지는 뭐 하려고 키운다고요? 잡아먹기 위해서. 소는 뭐 하려고요? 그러면 사람은 애는 뭐 하려고 키워요? 아니, 우리가 3단 논법 써야죠. 잡아먹고 부려먹으려고요. 이렇게 답을 해야 맞습니다. 일단 묻습니다. 돼지는 뭐 하려고 키워요? 소는 뭐 하려고? 그럼 자식은 뭐 하려고 키워요? 그렇죠. 부려먹고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지. 그럼 잡아먹는다고 얘기했을 때 요즘 부모들은 내 노후를 새끼한테 의존할 생각 이만큼도 안 합니다. 적어도 내 노후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 아이들은 부모 공양의 의무가 사라졌어요. 이미. 지는 쥐똥만 싸면 돼. 안 그래요? 그런 상황이면 제가 어느 쪽에 제 형이 지금 저기 밀양 쪽에 전원주택을 이제 쓰고 사는데 가끔 거기 가보면 봄에 가보면 그 옆집 사람이 자기 집 마당과 그 온 동네 지역을 꽃밭으로 도배를 해놔요. 그런데 그 꽃 사는 비용이 봄마다 200만 원씩 쓴대요. 그래서 뭐 아니,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골목 동네 입구까지 싹 다 이렇게 이 사람은 몇 날 며칠을 사온 그 꽃을 심고 갖고 정리하고 그거 한다는데 표정을 바라보면요 아주 그냥 행복한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꽃을 볼 때마다 우와라고 할 때 자기는 뭘 외친다고 이렇게 아싸를 외친다고. 그리고 도대체 저 사람 내가 형한테 물었죠. 아니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그런 걸 할 수가 있냐 물었더니요 듣고 배가 무지하게 아팠어요. 그 딸내미가 그 창원 시내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그 학원 운영을 하고 수입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매월 600만 원씩을 배 아플만 하죠. 그래 속으로 600만 원 용돈 받으면 내가 300만 원짜리 만 원짜리 꼭 산다 그냥. 그때 그 용돈을 받고 남들이 보다 자랑 막 그렇잖아요. 감탄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싸를 외칠 테고. 그러면 받는 아버지도 물론 기분 좋고 행복하겠지만 사실은 누가 더 기분 좋고 행복해요? 거기다가 더 배 아픈 사실. 그 딸내미가 용돈을 줄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부족하시면 언제라도 말씀하세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래 그거. 자, 자식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이를 열심히 키웠는데 그렇게 3천만 원씩 수입을 받는 그 아이가 600만 원 용돈을 준대요. 그 부담감하고 우리 아이가 지금 200만 원 급여 받는데 거기서 10만 원 용돈 내놔라 하는 거하고 누가 스트레스 많이 받죠? 자발성의 정도는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키워서 잡아먹는다는 말은 나보다 유능한 아이를 만들어서 그 혜택을 보는 거지. 부모는 그거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육은 아이를 존중해 주라, 어린아이 존중해 주고 때려주고 막 자존감 세워주고 이것만 얘기했지 다 큰 아이를 통해서 얻는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큰 자식은 혜택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잘 키워서 그 자식이 주는 용돈 가지고 해외여행도 가고 자랑도 하고 뭐 그것도 치고 뭐 다 해야지. 그냥 꽃 심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봄마다 200만 채 살 때마다 꽃집 주인이 행복해하고 막 누구길래 꽃을 이렇게 많이 사가십니까? 했더니 아예 뭐 우리 집 앞에 하려고요. 집 앞에 한다는데 200만 채 사간대. 막 트럭으로 와야지 꽃집에서 아예. 그런 거. 그 이 사람은 몇 날 며칠 동안 그 꽃 심으면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꽃 심으면서 행복해, 여유가 있다는 것은 행복해, 잘된 자식이 행복해, 그 꽃을 바라볼 사람들이 행복해, 꽃이 막 피고 지고 예쁘게 막 변화가 되고 그거 볼 때마다 행복해.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되죠. 자, 저 통계를 제가 구하면서 티타임즈라는 포털에서 저 자료를 구하면서 저 자료가 미국 통계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느라 학원 다니느라 집안일에서 손 놓은 아이들 부모들도 시키지 않는다. 왜? 성적 떨어질까 싶어서. 그런데 그래서 미국 성인 남자 1,001명 중 자녀에게 집안일을 시킨다는 사람은 몇 %? 28% 뿐이었다. 3분의 1도 채 안 되더라. 한국은 점을 콕 찍어서 2.8%라고 해야 될걸요. 일 안 시킵니다. 일 팍팍 시켜야 되는데. 요즘에 대학을 가면 애들이 대학 조별과제 할 때 스트레스 받는 애들 그렇게 많대. 왜?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그렇게 많대.
그러면서 나중에 공동과제라서 평점은 똑같이 받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적 받는 거 보고 이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안 한다고. 한 학기 그러고 나면 쟤는 그 다음 학기 때 쟤는 목록에서 빼기. 어느 누구도 걔를 팀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거죠. 지가 열심히 안 하면 야, 너 밥은 내가 살게, 정리는 내가 할게,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환장할 얘기 아닙니까? 왜? 해본 적이 없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해본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집안일을 시키는 것이 빨간 글씨 읽습니다. 아이의 뭘 도울 수 있다고요? 성공을 도울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은 뭐 독서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걸 하기를 원하지만 아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입증된 한 가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집안일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남을 돕는 일의 중요성을 배우고 이타심도 배우고 책임감도 기르고 자립심도 기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기른다. 이걸 통칭하면 인성. 그래서 인성교육의 핵심은 집안에서 뭐부터 시키는 거다? 집안을 시키는 거다. 제가 어느 서울의 강북의 어느 교회 중동부 특강을 갔다가 교사 특강인데요. 쭉 얘기를 하다가 이 중동부실 누가 청소합니까 했더니 교사가 청소한대요. 제가 냅다 혼내고 왔습니다. 여기 유치부입니까 지금? 유치부 정도면 유치부도 청소시켜야 됩니다. 혹시 애들이 청소해놓고 좀 미뤄오면 부모가 나중에 정리를 해주더라도 교사들이 그래도 시켜야 돼요. 유치부 정도라도. 영아부 정도면 영아는 못하기 때문에 대신해 줄 수 있지만 유치부는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중등부는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 당장 만나면 애들한테 이 문단을 얘기해서 청소 너희들이 해라 얘기하라고 그 담당 교육자한테 얘기하고 결과 보고하라 그랬더니요 그 다음 애들한테 얘기했대요. 너희는 다 컸고 너희들 방에 너희 청소해야 되는 거다. 애들 두 말 없이 네, 예스. 그 말은 단 한 번도 교사들이 애들 보고 청소해라 소리 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소모임을 하다가 제가 센터에서 소모임 하다가 어떤 나이가 있는 분이요. 자기는 점심때까지 못 있는데요. 시간 되면 가야 된대. 왜요? 밥 챙겨줘야 된대. 누군데요? 아들님이 몇 살인데요? 37살. 아니 세상에 뭘 애를 그렇게 부장물을 더럽게 들여놨냐고. 37살이 된 놈을 엄마한테 공부하러 간다 몇 시까지 못 온다 알아서 먹거라 카드 주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시켜 먹든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다고 가는 거 제가 잘못 키웠다 그랬죠.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맨날 전화가 와서 선생님 우리 아들이 아침에 안 일어나고요. 우리 아들이 바깥에도 안 나가고요. 우리 아들이 날마다 술만 먹고 있고요. 우리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우리 애기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쭉 하길래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우리 애기가 도대체 몇 살입니까? 물었더니 48살요. 환장할 이야기. 제가 냅다 혼을 냈죠. 48살짜리를 8살짜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48이나 됐는데 그러면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놈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는 지랄같이 키웠지. 그건 잘 키운 게 아닙니다. 자식은요 부모가 봤을 때 쟤는 사막에 내놓아도 살아올 수 있는 애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잘 키운 겁니다. 맞지 않아요? 그게 부모를 능가하는 애지. 저기도 보면 통계가 나오죠. 그죠? 마틴 로스먼 미네소타 대학 명예교수가 성인 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기 보면 유아기 10세, 15세 이렇게 20대 중반 4단계로 나눠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박스 안에 읽습니다. 시작. 자, 성공이라는 토끼, 행복이라는 토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 뜻입니다. 자, 오른쪽 내용을 보면 조지 베일렌트 하버드 의대 교수가 14세 학생 456명을 47세까지 추적조사, 종단 연구 그 이후의 추이까지 살펴보았더니 그 결과 박스 안에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뭐 시켜야 돼요? 어떻게 시키자? 팍팍 시키자. 제 집은 아들, 딸 3명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칼질 가르쳤습니다. 과도를 지어주면서 당근도 썰어보게 하고 썰어보게 자꾸 실수도 시키고 밥하는 거 다 가르쳤고, 어느 날 어릴 때 저희가 부부가 나왔는데 애들 라면 정도 한 끼 끓여 먹을 정도 그런 상황인데 가스 밸브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1번 그림 이런 거 이후 이렇게 바뀌는 거 몇 번 그려주고 설명하고 자 한번 해봐라 실습시켜보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부터 라면 정도 끓여 먹고 시작을 하고 밥 데워서 먹거라 뭐 이런 얘기 다 하면, 그래서 저희는 집을 예고 없이 비워도 걱정 안 합니다. 알아서 밥 다 해먹고 만들어 먹고 정리하고, 심지어는 엄마가 쟁여놓은 냉장고를 싹 비웁니다. 큰딸아이가 가운데 아이, 큰딸아이가 저희가 미국에 2주 동안 다녀왔을 때 집에 오는 시간이 오후 12시 반 정도 점심시간 딱 걸리는 그 시간, 아이가 그 시간을 묻더니요 2주 동안 미국 음식이 식성했을 엄마 아빠를 위해서 딸아이가 만들어준 음식이 매운 등갈비찜이었습니다. 핏물 싹 다 빼고 한국식 매운맛을 싹 정리해놓고, 저는 그 아이들 걱정 안 합니다. 뭘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명절이 되면 활전복이 오고 그럴 때 자 집합 그러면 다 둘러와서 숟가락 들고 다 집합합니다. 전복은 칼 들고 설치면 안 됩니다. 알죠? 숟가락 넣어서 싹 빼내고 주둥이 분리하고 내장 분리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저는 새 아이가 다 할 줄 압니다. 그랬더니 큰딸아이 대학 때 2학기 때 MT를 가는데 제주도로 가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막 모아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지네들끼리 그냥 연결해가지고 개톡으로 연락해서 멤버를 모집해서 가는, 아까 얘기했죠? 진상이 그렇게 많다고. 밥도 할 줄 몰라, 놀 줄도 몰라, 가서 진상 부려, 밥도 안 먹어, 놀지나 재미도 없고 막 축내는 그런 애, 분위기 다 망치는 애. 쟤는 빼는 애. 근데 딸아이는 3군데서 연거푸 3군데서 러브콜을 받습니다. 왜? 해산물을 다룰 줄 아는 애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주도 가서 딸아이가요 전부 다 기절초봉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자기 가서 인원수 계산해서 전복과 인원수 들어가서 전복 사오고 야 숟가락 들고 올래? 다 가르쳐주고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그 아침 밥상을 만들 때 전복 버터구이 착 만들어내고 내장 가지고 죽 끓여서 세팅을 끝냈을 때 그 밥상을 본 친구들이 뭐라고 감탄했을까요 여러분? 딸아이는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막 그 이야기를 세상에 갔더니 애들이 뭘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 줄도 모르고 내가 가서 전복 사라 그랬구만 다 내가 이거 다 했다고 그러면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옆에서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하잖아요. 그때 아이는 뭘로 가득 찼다고? 이렇게 자기 효능감으로. 막내딸은 동네의 카페에 시험을 보는데 거기는 알바를 몇 번 해본 아이도 있었고 딸아이는 초급자. 그런데 마지막 시험 관문이 뭐냐? 레몬 썰기. 왜? 칼질 한번 안 해보니까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레몬 썰기를 했는데 딸아이가 레몬 썬 걸 보더니 가지런하게 쭉 썬 걸 보고 되게 가지런하다. 애가 하는 말, 늘 집에서 하는 일인데요. 집에서 늘 하는 일인데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카페 주인이 얘를 채용했습니다. 나중에 동네니까 저희가 산책 가면서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얘 초짜인데 어떻게 뽑았냐고, 초짜를 뭘 보고. 그랬더니요 그 말 한마디에 뽑았대요. 집에서 늘 하는 일인데요. 집에서 일하는 아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시키도 하나를 시키면 2가지를 알게 돼 있고 다른 것도 알게 돼 있고, 지금 그 아이는요 그 카페의 모든 화분 관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가서 우리 부모가 늘 그러잖아요. 가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얘가 집에서 꼭 어린애인데 뭘 일이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카페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유진이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아주 쟤만 있으면 걱정을 안 해요. 제가 심지어는 제가 있으면 가게를 맡겨놓고 나갈 정도예요. 갔더니 얘는 자기 할 일 딱 끝나고 나면 쭉 보다가 필요한 일 있으면 지가 가서 딱 일 시키지 않은 일도 지가 알아서 따박따박 다 하고, 그 중에 하나가 화분 관리하기. 얘가 식물 관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랬더니 가서 물 주고 정리해주고 막 뽑고 만들어주고 가지치기 하고 싹 정리를. 그러니까 주인이 관리할 땐 다 죽었던 식물들이 얘가 자꾸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보면 이제 꽃씨까지 사가요. 뭐 쪽에 뿌리게 만들고 이런 것까지. 그래서 어디를 가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제 아내가 명절 앞두고 추석 명절 앞두고 어깨 시술을 갑자기 인대 파열 때문에 급하게 시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깁스를 하고 이렇게 명절에 내려갔잖아요. 사형주 중에 제가 막내인데
형수한테 그럽니다. 형수님들 죄송하지만 저 사람 지금 시술 상태고 팔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명절 노동에서 좀 제외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했으면 미운 털 박혔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대신 대체 인력을 2배로 증원시켜서 보내겠다. 딸 둘이한테 엄마도 얘기 미리 해놨죠. 여차저차 하니 니네가 수고 좀 해줘야 되겠다. 딸 둘이서 오케이 뭐 언제라도 뭐 흔쾌히 두 말도 않고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고. 엄마가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할 생각이었다고. 그래서 피차 아베가 되고 주방에 투입을 시켰잖아요. 일을 못하는 애가 들어왔으면 큰 엄마들이 넌 차라리 나가라 제발 좀 빠져라 그냥 이 얘기했을 텐데 큰 엄마들이 칭찬이 입에 걸렸어야죠. 얘네들이 눈치가 빠르더라 막 다 알아서 뒤집고 정리하고 뭐 얘가 손이 얼마나 빠르든지 평소보다 30분 일찍 끝냈다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종료됐을 때 엄마가 딸 둘이를 꼭 안아주면서 뭐라고 하죠? 엄마가 바늘방석에 앉아 있었는데 너희들 덕분에 그래도 마음 편할 수 있었다. 다 너희들 덕분이다. 그럴 때마다 애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싸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가지 요리도 여러분 가지 우리가 하는 거 쪄서 먹거나 기름에 볶아 먹거나 이런 정도잖아요. 가끔 큰 딸아이한테 가지 요리를 부탁을 하면 기름을 조금 넉넉히 해서 튀기듯이 구워가지고 중국식 양념을 넣어서 매콤하고 만들어준 그런 게 있어요. 아주 바삭하고 맛있어요. 가끔 부탁을 하면요, 오케이 그러면 지가 해줍니다. 덕분에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야, 네가 아니면 우리가 이거 어디 가서 먹어보겠냐? 그렇게 칭찬할 때 뭐라고 한다 스스로가? 그 딸아이 말입니다. 언제라도 말씀만 하시면 해준다고. 오늘 제가 집을 비우고 왔더니 딸아이가 어디 가서 수제비를 먹었다. 줄 서서 먹는 수제비인데 수제비가 엉망이라고 세상에 그런 맛도 없는 거라고 막 그럼 올려놨어야죠. 그러면서 집에서 먹는 수제비가 500배나 맛있다고. 그렇게 했길래 제가 뒤에 달을 달았습니다. 그거 내가 해줄 수 있음. 그때 딸아이 뒤에 달았어요. 인정.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주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는 다 할 줄 압니다. 웬만한 김치까지 다 담습니다. 제 집에 몇 가지 육개장은 제가 끓입니다. 생선조림은 제가 합니다. 뼈다귀 감자탕 제가 합니다. 저기 안에 있으니까 물어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자녀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행복에 들어가더라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10대의 집안일을 도왔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친구관계, 교우관계, 인간관계 다 좋고 행복했더라. 즉 성공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더라. 그래서 오늘부터 집안일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고요? 팍팍 시켜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놓지 못해 오늘부터 일해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너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말씀하시라고. 네가 못할 때는 깐난 애기라서 못할 때는 엄마가 다 해줬어. 넌 지금 다 컸고 너는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거든. 네가 안 한다는 말은 엄마의 말을 거역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가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기도 해. 앞으로 너는 선 의무 이행 후 권리 획득이야. 따라서 이런 걸 안 하면 어떤 권리도 제공받을 수 없어. 네가 이런 일을 안 하면 용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할 거니까 알아서 해. 하셔야 된다고요. 깐난 애기 때 어떤 의무 없습니다. 권리만 100%. 다 큰 아이는 선 의무 이행 후 권리 획득. 이렇게 가야 돼요. 집안일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저 티타임즈라는 포털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빨간 바탕 뭐라고 되어 있죠? 저게 구닥다리 심리학의 모토입니다. 아이를 칭찬할 때 자존감을 세워주는 칭찬을 해라. 이게 구닥다리 심리학의 방법이에요. 이런 거 심부름 해주었다. 그러면 심부름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얘야 너는 엄마를 위해서 심부름도 해줄 줄 아는 꽤 괜찮은 사람이란다. 이 뉘앙스 이해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라고. 이건 구닥다리 심리학입니다. 그냥 상황과 감정 심부름 해줘서 고마워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다는 거죠. 왜? 그걸 듣는 순간 얘는 뭘 외친다고요?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해. 나는 효용 있는 짓을 했어.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짓을 했네. 이런 거. 자기의 수고를 통한 결과를 볼 때 기쁨이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이론은 구닥다리입니다. 두 번째 빨간 바탕 뭐라고 되어 있죠?
용돈으로 보상하지 말라. 심부름 해주는데 우리 아들 최고 엄마겠다 치킨 쏴줄게. 그렇게 나오면요, 다음부터 심부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5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적 거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무형의 것들, 실존의 의미가 사라지게 돼 있어. 애들 때마다 돈 내민다 이거죠. 이 싸가지 코칭하다 보면요, 애들이 내 돈 내놓으래. 내 돈.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 돈, 친척들이 준 돈, 내 돈 내놓으라고. 그 엄마 아빠가 얘기했죠. 이렇게 반박하라고. 그게 네 돈이냐? 그게 엄마 아빠가 품앗이 한 돈이지. 냉정하게 네가 알바해서 수고해서 네가 몸으로 고생해서 번 돈이면 네 돈이라고 인정해 주지. 근데 그 돈은 엄밀히 말하면 네 돈 아니지. 엄마 아빠가 돌고 돈 돈이지.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세 번째 읽어볼까요? 그렇죠. 내가 아는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개인 지방 빨래하기, 지방 청소 이런 거 말고 가족 전체에 해당되는 거. 왜? 가족은 공동체고. 그래서 믿음의 아이들이 만약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를 쓰는 아이는 그 부서를 쓰는 권리와 동시에 관리의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일에 청소하러 오시는 만약에 분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공간을 우리가 청소하는 거니까 기분 좋게. 요즘 학교는 청소 안 한대요. 제가 교육이 아니라 그랬어야죠. 교육장은, 사람은 자기가 교육하는 장소 정리정돈하는 거, 짐승도 자기 거주할 공간 정리정돈하는 거. 우리 시골집에 돼지 키웠는데요, 돼지는 똥 누는 구역하고 밥 먹는 구역 그러다고 확실히 다릅니다. 완전히 분리시켜서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하는데요. 돼지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요즘에 정리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가끔씩 우리 집 딸들이 급하다고 아침에 일찍 막 시간 맞춰 나가야 되니까, 뛰어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집안이 같이 뱀 허물 붙듯이 벗어놓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걔들이 중고생 정도면 제가 정리해 주지 않을 겁니다. 혼내고. 지금은 성인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끔씩 가서 옷을 딱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갔다 와서 오늘 우렁 애비가 다녀갔네 그럽니다. 자, 네 번째, 솔선수범하라. 이게 모델링 이론. 과거의 아이 중심 심리학에서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따라간다, 이런 표현. 부모가 모델을 보여야지 애들도 따라한다고. 옛날에는 통했지만 요즘 애들은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청소하겠다, 엄마 열심히 청소하고 있으면 애들이 바라보고 있지. 지가 빗자루를 뺏는, 같이 지가 뺏는다든지 자기도 빗자루 든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말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집안일을 절대로 봐주지 말라라고. 자, 집안 토요일 대청소하자 그랬더니 나 월요일 시험인데, 그래? 너는 가서 공부해? 하지 말라고요. 그래? 그럼 우리가 2시간 청소할 생각이었는데 제 시험이라네. 그러면 오늘 2시간 하지 말고 30분 컴팩트 버전으로 어디만 간단하게 청소하고 오늘은 간단 버전으로 하고 제 시험 끝나고 나면 그때 2시간 청소 제대로 하자.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지만, 야, 넌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머지는 청소하자. 그럼 나머지는 입이 닷벌이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걔는 단체 일을 미뤄도 되는데 개인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단체 일을 미뤄도 된다, 빠져도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오른쪽에 뭐라고 설명해 놨죠? 나중에 아이가 이기적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영향도 보셔야 되는데, 부모는 아이의 모델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에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은 부모 됨의 역할을 잘 못했어요. 최초의 인류, 최초의 부부, 최초의 부모,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끼리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내일 새벽에 이거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일들. 엘리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엘리의 자식들보다 더 심한 쪽이 다윗이었죠. 적어도 엘리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설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해도 둘이 같이 했지. 그런 부분에서 그 자녀에게 최고의 교사는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은 부모의 몫이에요. 그래서 한국 부모의 실수는, 크리스천들의 실수는, 교육이란 말만 들으면 학교가 전담을 하고
신앙교육이라는 말만 들으면 주일학교가 다 한다고 착각했던 것. 교회는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걸 어디서 한다고요? 가정에서 부모가, 특히 누구?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작업을 할 때 아버지의 권위가 서게 돼 있고, 아버지의 권위가 서야 수직적 개념이 만들어지고, 수직적 개념이 서야 아이는 땡큐라는 센스가 만들어지고, 센스가 만들어져야 행복하다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게 되죠. 가정은 그런 바탕 위에 만들어져야 돼요. 자, 나는 어떤 유형의 부모인가? 4종류, 5종류의 부모가 있는데 5번 부모 유형은 학대하는 부모, 가장 기준치 미달, 수준 미달, 진짜 사람이라고 가히 표현해도 안 되는 그런 부모가 5번 유형이고, 자, 첫 번째 가장 좋은 부모는 민주적 부모. 예스는 확실하게 예스, 노는 죽었다 깨어나도 노. 예스, 노가 확실한 부모. 이 부모를 민주적 부모라고 그럽니다. 2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2위는요, 예스는 별로 없고 노만 있는 부모. 옛날 우리 부모가 그랬어야죠. 이걸 권위적 부모입니다. 그런데 2등입니다. 그 밑이 3등으로 갈리는데 예스만 있고 노가 없어요. 이건 3등. 이걸 허용적 부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4등 예스 플러스 예스, 과잉적 부모. 한국 부모는 대체로 3번과 4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부모의 신체적 영향력. 자, 저거 보시면요, 저 몸체자를 보시면 뼈 골자에 풍성할 풍자입니다. 뼈대가 튼튼해야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 뼈대도 튼튼해야 되고, 정신적 뼈대도 튼튼해야 되고, 신앙적 뼈대도 튼튼해야 돼요. 부모 역할은 뼈대가 튼튼한 그런 사람과 그런 아이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멸치 집안에서는 오징어 집안하고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를 했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뼈대 없는 집안하고 결혼할 수 없다. 단 네가 오징어랑 결혼을 하고 싶거들랑 단 한 가지 예외, 갑 오징어는 허락해 주겠다. 뼈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신체적 영향력,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그래서 부모가 자기 몸을 잘 가꾸고 정리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잘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아이들도 체력을 길러줘야 되겠고, 게으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온 증상들, ADHD를 비롯해서 온갖 증상들을 만들어내지만 그걸 파고 들어가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게으름의 문제. 그런 교육의 문제입니다. 자, 정서적 영향력. 사운드 오브 뮤직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음악이 있는 집. 그래서 저 집에 보면 그 아버지가 되게 아주 가부장적이고 그런 남자인데, 그래도 여러분 그 영화 중간에 에델바이스 부를 때 기타 치고 뭔가 느낌 좋지 않던가 해야지. 그래도 낭만이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때 음악, 미술, 체육, 정서적인 풍부함, 이런 것들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만나면요, 신앙에 관한 누구 씹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음악 교류도 하고 놀이도 같이 하고 이런 시간들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영향력.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럼 인간은 창조자 인간.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 때 가장 행복하더라. 즉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게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보시는 마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 자신만의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을 누리는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그냥 보기에 좋았더라. 두 분 다 외치는 감탄사는 뭐였다고요? 아싸였다고. 이게 영적 영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구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도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테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38장 보면 유다 지파 얘기 쭉 나오다가 갑자기 다말 이야기,
며느리이면서 아내가 되고 시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남편이 되고 무슨 촌수가 그런 촌수가 있다는 겁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는 희한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뜬금없이 쑥 들어간 이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8장이 통째로 빠지는 게 낫습니다. 왜? 요셉 이야기를 쭉 가다가 갑자기 다말 이야기가 생뚱맞게 끼어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 가나안 땅에 있으면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질 위험에 빠졌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도저히 쟤네들은 저기 놔두면 안 되겠네, 쟤네들을 따로 구별된 곳에 보내야 되겠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고신이라는 땅에 따로 구별해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결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보낼 수밖에 없는 특단의 조치를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룩과 성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크리스찬은 동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피렘이라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동화되는 게 아니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경건가정과 세속가정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의 경건운동을 세웠던 19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의 경건한 사람을 했더니 미국 청교도였고, 그 밑에 보시면 신앙의 여인과 결혼하여 신앙 중심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617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대학 총장이 12명이고 의사가 60명이고 성직자가 100명이고 장교가 75명에 교수가 75명, 저술가 8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변호사 10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부통령 1명, 이런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등장이 됐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주크라는 인물, 역사에 드러나지도 않은 인물이었지만 이 사람의 계보를 조사해 보았더니 방탕한 여인과 결혼했던, 그래서 1292명, 자손은 엄청 많이 나왔어야지. 그랬더니 유아 사망이 309명, 직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전과자가 60명, 살인자 70명, 기타 53명.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이 경건한 자손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불경건한 방탕함이 이런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 몫은 오롯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부모는 그래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도 많이 갔고요. 마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저기 있는 제목처럼 나는 내 자녀에게 롤 모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아이를 발달 단계에 맞게, 갓난아기 때는 황제처럼 모셨고 어릴 때 원숭이처럼 놀아주었고 지금 다 큰 아이는 일꾼처럼 써먹고 있는가? 집안일을 팍팍 시키고 있는가? 그것도 보시고요. 나는 내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 있는가? 또 나는 아까 어떤 유형의 부모인가? 민주적 부모, 권위적 부모, 허용적 부모, 과잉적 부모, 못돼 먹은 부모, 이렇게 5가지 있었는데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자녀에게 아싸를 외치게 하는, 나는 내 자녀로 하여금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 그리고 결단하는 기도들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